저 캘커타의 고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커버는 사과장사를 해볼까 해서 그림을 바꿔봤습니다. 여기 혹시 오늘 한번 리서치 해볼게요. 나 아이폰 쓴다. 오, 여기 애플바 나왔나요? 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오늘 약간의 정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깜짝 놀라는 일이 약간 있었습니다. 핫 시즌이 아닌데 지난 한 달 사이에 앱이 2배가 런칭됐어요. 신규 앱이요. 네, 안드로이드가 지난달에 2만 개 정도 신규 앱이 들어왔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는 4만 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중 거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어서요. 이제 다음 달 12월 연말 다가오면은 더 괄목하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에 그 안드로이드의 그 이쪽에 보이시는 화면은 인기 앱이고요. 요 옆에 보이는 앱은 짐작하셨겠지만 매출순입니다. 지금 NC소프트, 넷마블, 넥슨 매출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나 그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넥슨 이 세 개 회사는 지금 한국을 뛰어넘어서 특히 콘텐츠 매출이 많은 일본이나 동남아시아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많이 견인되고 있고요. iOS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카뱅입니다. 카뱅. 이게 안 떨어지네요. 떨어질 만도 한데 아직 계속 가고 있습니다.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맛본 사람은 계속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패러다임은 진짜 계속 나왔는데 이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필름 카메라의 추억을 리버스해가지고 만드는 앱이 히트쳤는데 이번 달에도 역시나 필름의 효과와 UI도 필름의 감성을 자극하는 앱이 상위에 올라갔고요. 또 사진 필터를 활용한 카메라의 필터 액세서리처럼 이런 필터를 페이포인 수익 모델로 삼는 앱이 인기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인기 있었던 앱들 중에서는 사진이 떴다면 이번에는 동영상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7초 동영상으로 이 앱이 폭등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연말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같이 이제 단순 사진 앱이 아니고 날씨의 감성을 더한 앱들이 이렇게 인기를 크게 얻고 있습니다. 써보셨나요? 보셨나요? 오늘같이 쌀쌀한 날 어떤 느낌일까 할 때 이제 날씨도 사진과 합쳐져 감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페이가 요새 갑자기 또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이 새 거가 출시되고 나서 편리해지고, 참고로 삼성페이는 미국을 포함해 있는 다른 동남아나 이런 나라에도 사실 쓰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자칫하면 해외에서 더 큰 결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앱 써보신 분 계십니까? 삼성페이에 반격하는 게 은행권에서 나왔습니다. 모르세요? 네, 이 앱은요, 한 달 동안 나온 건데 은행과 통신사가 같이 손을 잡고 하나금융, SK텔레콤이 손을 잡고 핑크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은행 서비스와 카드 서비스와 개인 파이낸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인데요. 나오자마자 금융에서 최고 카뱅 밑에까지 턱 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마이크로 파이낸스 비즈니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써보시고요. 카뱅이 얼마만큼 잘 나갔느냐를 본다면 뭐니뭐니도 주가인 것 같습니다. 카뱅 주식 사셨어요? 네? 조금? 저도 조금. 네. 아직 근데 나중에 딱 얘기해요. 될 거 같죠? 우리 친하게 지내요. 네, 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앱을 보면 주가도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깠습니다. 오늘 가져온 데이터는 각종 간편 페이들이 얼마나 장사하고 있는데 지금 토스가 최고의 정상에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밑에 SSG, 그 다음에 U+의 페이나우, 그 다음에 L포인트, L카드 해서 롯데가 또 반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반면에 은행권에서 반격을 보게 된다면 은행권의 정상은 이미 나오자마자 쭉 정상에 보이는 카카오뱅크고요. 이 밑에를 지금 대형 은행사인 우리은행, KB노명, 그 다음에 이 빨간색 그래프가 K뱅크입니다. K뱅크가 진짜 배가 아파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관계자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K뱅크가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 뭐 이렇게 굉장히
그렇죠. 근데 여기는 카카오뱅크는 한결같습니다. 지금 OS 구분 없이요.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달의 원몰띵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OS 11을 하면서 애플에서 처음으로 10년 만에 All U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앱을 소개하는 유저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는 화면처럼 아이폰을 쓰는 안 쓰는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포커스 타입으로 하는 이렇게 앱을 소개하는 화면으로 UI가 바뀌었고요. 두 개의 화면으로 쪼개져 있었던 것도 하나의 UI로 판이 바뀌었고요.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게임과 일반 게임을 분리했습니다. 일반 앱을. 그래서 게임이 분리된다는 부분을 처음으로 했고요. 혹시 이렇게 글로벌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마케팅 교육이 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옆에서 하는데요. 필요하시면 온오프믹스에서 신청하시고 오시면 저를 하루 종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크라우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희 회사 직원분들. 저희는 2015년도에 창업한 회사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ANZ 한국 대표였던 김기석 대표가 지금 리워디형 크라우딩을 맡고 있고, 저는 CSP, BOA, 모건스탠리, 리만, 스탠차에서 18년 동안 계속 기업 금융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증권형 크라우딩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채권형을 제외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마켓이라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뭐 당연 완디즈가 1위고요. 3위인 IBK하고 꽤 차이가 나는 정도의 규모로 저희가 2위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다들 내심 알고 계실 텐데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잘 안 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기업 가치 성장 부분에 있어서 상장사의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란색이 연도별 기업 가치 성장분의 상장사 기준이고요. 노란색이 비상장사의 기준입니다. 80년대부터 2013년 최근까지 오면 전 세계적으로 비상장사의 성장 부분이 상장사의 성장 부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VC 상업펀드에 출자되는 금액이 더 많아지고 최근 뉴스 보면 강남 부자들 벤처펀드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생각보다 이 제도를 잘 만들어놨습니다. 스타트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하게 되면 후속 펀딩도 있고요. 거래소 체제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투자한 크라우드 펀딩 인가받은 14개 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 전자주권이 입고가 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전자주권이 입고가 되면 크라우드 펀딩 회사가 KSN 또는 코넥스에 등록할 수가 있고요. 이 구주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유동성이 없습니다. 저희는 이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보고자 2년 전에 창업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주주 구성인데요. 네오플라이, 삼성증권, 동아약품, 상장사인 주식회사 소원,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코파운더들의 지인인 이제 외국계 금융기관 다니는 분들 위주로 70명의 주주 구성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겠냐라고 하시면 우리나라 작년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시장 규모가 200억이 안 됐어요. 올해 잘 해봤자 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GDP의 약 1.5배인 영국은 원화로 4천억 원 정도의 규모의 채권형을 제외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문제가 뭘까요? 저희가 세운 가설은 지금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이 없어요.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밸류에이션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거나 아니면 VC들한테 투자 유치를 하다가 잘 안 된 기업들이 밸류에이션 뻥튀기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했던 기업들은 저희가 성공률이 1위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가설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는데 저희를 통해서 이제 투자원분들 개인 투자자들도 많지만 상장 기업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엔젤 조합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VC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밸류에이션에 의미 있는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을 중개를 한다면 시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실적이 이번에 세웠던 가설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입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지는 화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예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진행했던 제주맥주 크라우드펀딩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11시간 만에 7억이 차고 4시간 만에 5억이 차고 그다음에 482명의 투자자가 당일날 다 이제 이걸 채웠습니다. 주식형으로 2017년도에 가장 큰 경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그렇게 트래픽이 많지도 않거든요. 이 회사의 주주 구성단을 보면 브루클린 브루어리가 있고 SBS 콘텐츠 허브가 있고 포레스트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있고 대상그룹 운영 UTC가 있습니다. 가장 올해 초에 투자했던 SBS 콘텐츠 허브가 주당 15,000원에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단계였고 제주 맥주를 출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 프리미엄 얻은 17,500원에 즉 기관 투자가 비슷한 밸류에이션의 보통주를 대중들한테 모집을 했습니다. 펀딩이 필요하지 않은 기업이 이걸 왜 했을까요? 바로 크라우드 펀딩의 강점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B2C 기업들은 많은 비용을 자사 제품 홍보나 팬덤 형성, 로얄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주주합니다. 사실 2% 미만의 지분을 대중들한테 공유하고 이분들이 이 회사가 잘 됐을 때 내가 업사이드를 공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SNS 공유, 회식 때 무조건 제주 맥주 마시기, 주변 사람들한테 제주 맥주 먹이기, 뭐 기타 등등 충분히 확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운 가설은 투자자들한테 의미 있는 맞는 밸류에이션의 그 회사들을 중개를 한다면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나오는 기업의 퀄리티도 문제가 있지만 그 형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회사 펀딩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하실 때 굉장히 유의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을 따고 있긴 하지만 실제 지분을 모집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자회사는 엑시트도 어려울 뿐더러 실질적으로 매출에 대한 그 상한선이 완전히 캡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앞으로 중개사들이 더 대중들한테 더 명확하게 업사이드가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계속 진행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꽤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1,600만 개 증권 계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미성년자랑 법인을 제외하고 보면 1,000만 증권 계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 100만 계좌를 갖고 있는 분들이 1년에 100만 원어치씩 비상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제 때문에 비상장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에 투자한다면 연간 1조 단위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좀 명확하게 봐주시고 이 제도가 주는 장점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더 제대로 발전하고 우리 후배 스타트업들이 신뢰를 받고 이 제도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비즈니스 모델 김성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계신 대표님들은 정기 구독하시는 상품들 몇 가지나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저희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정기 구독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게 하나의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뭐 세일즈포스, 넷플릭스, 블랙삭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부터 또 음악이나 영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면도기나 그리고 의복까지 이제는 그 일일이 가입하지 않아도 찾아오는 서비스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굉장히 초기에 이
구독 모델, 월간 구독 모델을 실시한 회사에 속합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고객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요즘에 이제 오피스 365가 8,900원짜리 월간 모델을 월 구독 모델을 냈죠. 그대로 그냥 1회용으로 사면은 한 13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이제 월단으로 해서 한 9,000원 정도에 이제 팔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서비스에서 10년 전부터 월간 구독 모델을 해서 이 업데이트와 프로그램들을 이제 보내주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그 해당 고객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에 도움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업무용을 사는 소프트웨어인데, 요즘에는 굉장히 구독 형태들 또는 그 라이센스비로 매년 또는 매월 내는 비중들이 커가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블랙삭스는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시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이제 스위스에서 나온 기업인데요. 양말을 1년에 한 3켤레, 6켤레 정도 보내주는 것으로 시작했던 1999년에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100만 켤레 이상 정도를 사람들이 구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양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티셔츠라든지 다른 의복들도 보내주고요. 이 회사의 특이한 점은 양말을 보내줄 때 사탕이라든지 명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감성을 자극하는 것들로 해서 매출을 더 올리는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밀리언이 아니라 달러 GM 클럽이죠. 최근에 유니레버에 1조 원에 팔린 회사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면도기를 1불 또는 2불 또는 9불짜리로 한 달에 4개에서 5개 정도를 보내줍니다. 여기 창업자가 생각하는 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면도기를 계속 사는 게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집으로 갖다 주자. 그런 데서 착안을 해서 시작을 했고, 특이한 점은 여기서 그 주문 제작으로 해서 그 면도기를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 뽑힌 회사가 도르코죠. 거기서는 이제 그 시사점 뭐냐면 그 최고의 제품을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면도기는 몇 번 쓰고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2중달부터 해서 5중달까지 한 3가지 정도의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집으로 바로 배송해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최근에는 유니레버에 1조 원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기업용 소프트웨어부터 해서 일상용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 생활에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트렌드를 봤을 때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S&P 500 기업이 2012년부터 16년까지의 그 성장 퍼센티지 백분율입니다. 대체적으로 10% 언더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구독 경제를 주로 하는 기업들의 지표를 봤을 때는 10%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00%, 그러니까 연간 2배까지 급속도로 성장하는 형태로 이 구독 경제 모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을 좀 살펴봤을 때는 가장 큰 것은 이 제품, 다 한 번씩 샀을 때는 제품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정기적으로 쓰인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서비스로 바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관점에서는 고객의 리텐션, 고객이 이탈 방지를 하기 때문에 신규 고객을 모집하는 마케팅 비용이 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객이 거기서 이득이 되고, 그리고 고정 수입이 되고, 고정 수입이 잡히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이 없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수입이 일정치 않으신 분 있지만,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수입이 일정하게 되면 장점은 그 수입을 가지고 뭘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관리 차원에서는 한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고 그걸 분석할 수 있게 되고요. 거기서 개인화, 커스터마이제이션과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서비스의 품질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입장이 있게 됩니다. 반면에 고객 관점에서는 이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싼 제품을 초기에 많은 비용을 내고 사지 못하는 경우에 구독을 선택을 해서 초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반면에 나한테 꼭 필요하지 않는 물건도 사는 경우도 있기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면도기나 그다음에 기저귀 또는 그런 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급할 때 없으면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구독을 통해서 항상 소진 위험이 없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지만 그 수요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시기가 왔을 때는 물건이 쌓이거나 지루함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오디오북을 이제 오디오북닷컴에서 한 달에 16불씩 내면서 오디오북을 하나씩 이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많이 못 듣고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를 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각오를 다지게 되는데요. 이 아마존 프라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 1년에 100불 정도를 내면은 배송비 무료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쿠폰들을 줘서 그 소비자들이 더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스낵네이션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 회사의 창업자들은 그 건과류나 과자 같은 자판기를 운영하는 분들이셨는데요.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이 주전부리 소위 말하는 이 과자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데 굉장히 좀 귀찮다라는 것들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20인부터 70인 이상의 회사들의 한 달에 한 번씩 이 과자 봉지들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기획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간 매출이 한 52억 정도의 회사가 됐는데요. 이 회사의 특이점은 뭐냐면, 이제 철학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박스를 뜯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과자가 한 5,0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14종에서 16종 사이니까 이제 매달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고객의 경험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라이크와 디스라이크, 싫은 것들은 다음 배송 완전히 보내지 않고요. 또 과자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맛있어야겠지만 또 건강을 생각해서 당부와 나트륨이 낮은 것을 이렇게 이제 배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정기 구독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단발성으로 하나씩 이렇게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증가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들 소비 패턴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가 사는 것을 대신해주고 무엇을 살지를 큐레이션해주고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이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BLG 특허 법률사무소 정태균 변리사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딥러닝 분야입니다. 요즘에 그 미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강연들도 딥러닝 분야에 대해서 특허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50년 정도부터 이미 나왔던 개념인데, 그 당시에는 해결할 그런 개념은 나왔지만 구현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특허나 논문 이런 걸로는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은 공지 기술이 많은 상태였고요. 그러다가 결국 딥러닝 단계까지 가기 전에 저희가 지수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특허들도 나왔었고, 그 딥러닝이 활성화되기 전 단계에서 많은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도 머신러닝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딥러닝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된 상태인데요. 그럼 일단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신규성이라는 것과 진보성이라는 걸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보성인데요. 진보성은 기존에 있는 기술에 비해서 더 나은 효과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개량된 것이냐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존 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부터 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새로운 거라 볼 수는 없고요. 또 그 당시에 연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거를 지금에서야 컴퓨터가 사양이 좋아지면서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기술들이 대부분 만나뵈면은 지도학습으로서 뭔가 해결하던 것들을 난 딥러닝으로 대체했다라는 거를 많이 가져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다 그러면 지도학습 형태를 비지도학습으로 바꿨다라는 것만으로는 특허청에서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지만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또 다음 생각해보면은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으로 사람이 뇌에서 생각하듯이 자체적으로 산출을 해서 뭔가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 내에서 수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허로서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그건 결국은 컴퓨터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산출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 위에 거는 저희가 말로 수락하기가 어렵다는 게 또 딥러닝 특허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딥러닝 특허를 크게 세 파트로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리즘 자체 특허, 그리고 그 딥러닝 보조 기술 특허, 그리고 활용 특허 이 세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인 딥러닝 프로세스는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거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학습 결과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라는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딥러닝 자체 기술은 이 신체 신경망을 어떻게 뭔가 개량을 할 것이냐, 우리 모델에 맞게 어떻게 하면 바꿀 것이냐라는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 전 단계 보조 기술을 본다 그러면 두 개의 꼭지가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을 구축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데이터셋을 어떻게 하면 더 학습을 하기 좋게 만들 것이냐는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학습된 결과를 사용자에게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 나온 결과를 딱 던져주기는 어렵죠. 그럼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결과를 재가공하거나 UI, UX 형태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딥러닝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세 번째 꼭지인데요. 하나씩 보시면 일단 이건 신경말이 개성 기술입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MS 쪽에서 나온 건데 기본 프로세스, 그러니까 샘플을 가져오고 그걸로 딥러닝에 넣어 산출한다는 거는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 모델 자체가 어떠한 모델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서 특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망이 개선된 포인트가 있다면은 그거의 특징을 가져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조기술 부분을 본다면 이거는 후처리 부분입니다. 저희가 특허를 받은 부분인데 금융권에서 뭔가 사용하는 쪽으로 좀 특화가 되긴 했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산출해서 가져오면은 그걸 뭔가 레이어 구조를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레이어에 해당되는 데이터인지를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니즈에서 나온 특허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것까지는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쓰고요. 그 이후 단계 패턴 정보를 기반으로 레이어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적은 특허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후처리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특화시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 IBM 왓슨 쪽을 본다 그러면 데이터를 많이 쌓아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의료 전자 문서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데이터셋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포인트로 접근해서 받은 특허입니다. 그러니까 앞단에서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왓슨 관련 특허 또 다른 건데 왓슨에서 수행하는 게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암검출입니다. 그래서 암검출 쪽에 특화시켜서 접근한 특허인데요. 여기서는 역시나 딥러닝 그 모델, 결국 학습 모델 자체는 특징이 아닙니다. 거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복수의 머신러닝 메소드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만 했지 이 모델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는 특징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 특허는 어떤 데이터를 쓰느냐, 그러니까 암검출이니까 암검출하기 위한 특정한 데이터를 쓰겠죠. 그 부분에 대한 걸로 특징을 잡아서 접근하는 게 활용 특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특정 분야에 한정돼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좀 이 크게 특허로는 세 개가 있는데 주로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료 분야에서 세부 분야를 좀 나눠보면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결과로서 제시해 주는 게 있을 거고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똑같이 가고 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는 분석 결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들 계속 데이터가 쌓이면은 이걸 통해서 그냥 사람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포인트였다면 지금은 이제 특정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폐혈증이라는 질환이 있는데 그걸 조기 진단하고 싶어요. 이게 폐혈증이 오게 되면 치료할 방법도 없고 하니까 몇 시간 뒤에 폐혈증이 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다라는 포인트에 딥러닝을 쓰는 특허들을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건 사례인데 뭐 지금 아직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야들을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상으로 발표 마치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 3D 프린팅 관련된 스타트업들의 기술 사업화 및 투자 유치 사례 등을 공유하면서 관련돼 가지고 어떤 창업 성장 기회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의 이 현황이라든지 기술 사업화 기회라든지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스타트업 옵포튜니티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달 동안에 제가 이제 제일 먼저는 우리 IoT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글로벌한 기술 사업화, 창업, 투자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고 지난달에는 이제 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늘은 3D 프린팅에 대해서 글로벌하게 다양한 기술 창업이라든지 투자에 관련된 이런 환경들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제일 쉬운 창업이 가능한 분야겠죠. 뭐 쉽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인 창업에 대한 액세스를 볼 때 IoT라든지 자율주행, 특히 자율주행은 우리나라의 벤처 창업이 거의 없는 기술적인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시장의 SCM, 그러니까 공급망 사설의 진입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는 거의 뭐 이 자율주행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만한 스타트업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 비해서 3D 프린팅은 우리가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이게 이제 1988년에 이미 3D 시스템사라는 이곳에서 이 3D 프린팅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산업용어는 제일 먼저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산업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속도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이 발전이 있어 왔고 최근에 와서 이 교육이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 융복합돼서 이 창업의 새로운 성장을 제공하는 그러한 형태의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D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나 공정 시간, 또 비용, 이 스페이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맞춤형으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한 그런 창업 아이템이다. 우리가 창업할 때 기본적으로 투자 유치를 제외하고 제일 필요한 게 기술하고 제조, 그 다음에 영업 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3D 프린트 관련돼서 또는 프린팅 서비스는 우리가 제조로부터 프리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런 3D 프린팅 또는 3D 프린터 관련돼 가지고 국내 스타트업들이 뭐 글로벌하게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한 정도의 투자 유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3D 프린터 이렇게 투자 유치 현황을 보면은 알토스 벤처스부터 시작해서 로켓, 단위도 이게 프린터 자체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비스하는 것, 또 이 서비스를 위한 3D 프린팅에 대한 기획이나 또는 관련된 이 초기 기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한 부분의 투자 유치가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뭐 대표적으로 CVC인 구글 벤처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상당한 정도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3D 프린팅 스타트업, 로보 3D 호주에서 180만 달러 유치를 했다든지 보시면은 핵심 기술은 이미 다 개발이 완료됐는데 그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두 번째 장에 보여드린 것처럼 어려든 뭐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별로 특화된 프린트를 만드는 거기에 대한 프로세싱, 데이터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넓게 지금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또 한국 투자 파트너스 이런 것 같은 이런 이 부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아주 핫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최근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심지어는 뭐 자동차 관련된 장난감이든 실제든 그래서 이 3D 프린터가 하나의 큰 파급적인 효과 중에 하나는 기존의 제조 산업의 틀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아주 포텐셜한 투자 유치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반적으로 쉽게 창업을 할 수가 있고 투자 유치도 핫한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새로운 창업에 대한 기회는 어디에 있을 건가? 보시면은 이 재료라든지 부품법, 그다음에 데이터, 그다음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서는 올해 2017년에 3D 프린팅 산업에 400억 원 넘는 투자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테크노 플라자나 다양한 이 비즈니스 또는 창업 인큐베이터에 가보면은 요즘 이 3D 프린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아주 이 걱정되는 표현이지만은
쉬운 창업을 할 수가 있다. 쉬운 창업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3D 프린팅 관련돼 가지고 창업을 할 때는 철저하게 사전에 영업적인 전략이 제일 우선하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친구가 생각하는 거 다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돼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팔 건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슈가 이 3D 프린팅에 있어서 창업 기회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회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엔젤 투자나 팁스 운영사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해당되는 이런 창업 스타트업이라든지 창업 자체 이런 초기 스테이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또는 뭐 컨설팅 또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요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시리즈로 1, 2, 3회가 IoT 뭐 이런 거 또 3D 프린팅 관련돼가 창업 초기 쪽의 정보를 알려드리고 뭐 다음 달부터는 또 다른 카테고리로 여러분하고 같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